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10권의 앞부분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신분제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신여성들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6장 본정통에서 보면 강선애와 명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선애는요, 그 자체가 새로운 계급입니다. 선애에 붙이는 마포바닥에선 강아무개 하면 알아주는 사람이다. 마포강에 장배 수십 척을 가지고 있었다. 신부는 보잘것없으나 재력으로는 꿀릴 것이 없고 또 선애는 그의 외동딸이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으로 새로운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선애가 그 당시의 신여성을 대표하는 외모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희는 이 앞서서 임명민과의 대화에서 어떤 새로운 특징을 가져야만 신여성이다 라고 하는 숙제를 지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 현실, 결혼 문제만이 아니다. 정열이 모자라는 여자, 나는 정열이 모자라는 여자야. 오빠는 신여성에게 정열이 부족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떤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유독 신여성에게만 정열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도 하나의 강박이거든요. 선애와 명희는 그런 강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대 유명했던 신여성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박에스터, 하란사, 배정자 이런 여성들의 얘기가 소개돼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라고 확인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전까지는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계급이 나타나게 되면요, 편견도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여성 그러고들 하니까 말이요, 못되어 배 아프지. 위죽거리는 사내들, 그거 다 접근할 용기가 없으니까 그러는 게야. 골세님들은 여자 시중 두는 게 싫고, 하지만 이제는 여자들도 남자들 시중받을 시대라고. 실제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의 시중을 들고 또 저 사람이 내 시중을 든다, 이런 표현은 또 다른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상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상조가 강선애와 명희와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소위 신식교육이라는 것을 받은 여자들, 해외 유학을 한 최초의 여자들을 보면 묘한 공통점이 있지요. 상민 혹은 천민의 딸들이거나 아니면 친일파의 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멸시하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계속 이어서 얘기하거든요. 기껏해야 가사과에서 유리나 재봉을 배우면서 학문한다고 최고 지식인 행세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실제로 천민과 상민, 친일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부터 균열이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사과나 또는 요리나 재봉을 배워서 신여성이다, 학교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여성들에게 그 부분만 허락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점들을 같이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이 정상주의 말 역시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생각해보면 명희가 상현을 찾아가서 고백하는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명희가 상현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빠가 말했어요. 정열도 용기도 없는 여자라 했지요. 정말 정열이 없나 하고 왔어요. 용기가 없나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걸 명희는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배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명희나 선애의 이런 행동들과 같이 비교해보면 그 시대의 여성들이 어떤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데, 기화의 모습을 보면 알죠. 기화는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운삼이 포착하게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도 기화는 그 재능을 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욕심 없는 계집은 처음 봤다. 조금만 참을성 있게 힘쓰면 내로라 하는 명창을 치고 나갈 건데 그 좋은 목을 가지고 말이야. 운삼이 한탄하면 함춘관의 추사는 어지간하다니까. 아직 단련 못하셨수? 이전에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기화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비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제 사회와 계급 사회가 혼돈해 있을 때 각 여성들이 모두 혼란스럽게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계급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에 상현과 서희돈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현은요,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 속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소설을 쓰는 것이 자신의 재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를 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자신 스스로를 봉건시대의 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진의 아들이 일제하에서 어떻게 발붙일 것인가, 발붙일 곳도 없거니와 발을 붙여서도 아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요. 그리고 상현이 여태까지 만났던 여성들을 한번 보자고요. 기화, 서희, 부인 명희가 이 당시의 모든 모순들 속에 곳곳에 자리 잡은 여성들입니다. 자, 상현은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도저도 못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상현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 글을 쓰자, 문학에 생애를 걸고 승부를 보자, 그러나 한심하다, 자기 모멸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서희돈을 한번 볼까요? 서희돈도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 당시의 시대 분석을 잘하고 있지만 역시 자기 자신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하고 모순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장 웹투이버에 보면 상현이가 서희돈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은 의돈 형님은 순정보다 대장부라는 자긍심, 나도 마찬가지오만 그거 우리 조선 남자들 다 안 그래요? 기생을 정실 삼을 사내는 없을 테니까요. 서희돈은 응수하지 않고 담배를 꺼내어 바람을 막으며 불을 붙여 문다. 바람이 불고 자꾸 바람이 불어온다. 기생인 기화를 사랑하지만 서희돈은 자기의 신분의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화를 과감히 떼어놓고 상해로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희돈 역시 과도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대에 대한 분석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현이 땅에서 만난 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거든요. 어디로 가나 속 시원한 일은 하나도 없지, 쌀은 자꾸자꾸 실어내가 오고, 제일 특대우를 받는 조선인 지주들도 따지고 보면 외놈들의 고직이거나 관리인에 불과한 거니 열나서 농사 지을 생각도 안 나고 빌어먹을 3.1운동 때 그만 왕창 죽어버리는 건데, 여기에 이어서 1919년 같은 해 중국에서 있었던 일도 소개가 됩니다. 중국의 3,000명에 달하는 남녀 학생이 파리강화회의에서 한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분노해서 베일 시위를 하는데요. 이때 핵심 내용이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입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마저도 못하게 됐다는 것을 한탄하는데요.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일본 상품 대신에 쓸 우리 민족 상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장 웹투이버에서는 자본 육성 문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서희돈 일행이 민족 자본 육성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서희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로 사람을 엮어두는 관계처럼 허약한 건 없는 법이야. 알겠나, 황태수? 하느님께서 공평히 주신 거를 더 가졌다면 분명 빼앗긴 사람이 있을 터인즉 가난한 자는 슬프지만 탐욕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민족 자본 육성 안에 있는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역시 자국민인 노동자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라는 서희돈의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를 황태수가 봤는데요. 욕하고 행패를 부려도 자네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장안갑부의 아들 황태수는 욕하고 행패를 부렸다며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게야. 그래서 공허하고 위선이라도 별 수 있겠나. 자네 말 맞다, 나는 장사꾼이요 야근 놈이니까. 황태수는 껄껄 웃는다.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황태수가 어떻게 돌보는지 계속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또 하나는 서희돈이 임시정부에 대해서 임정은 유명무실이다, 깨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조직? 그게 뭔 줄 아나? 돈이야, 돈. 미국 놈이 이승만한테 60만 불이고 100만 불이고 주어보라지. 그 여우가 어떻게 하나. 아무튼 이승만이 정치가인 것만은 금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할 수 있어. 한마디로 야신가야. 그게 싫어서 반골들이 고개를 내젓는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대 시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작품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평민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야모네와 푸건이의 사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갯바람 솔바람에 나와 있는데, 파래 냄새가 향긋한 보리주먹밥을 깨무는데 딱새 눈에 눈물이 어린다. 참말 살기 힘들구나. 이게 아마 이 당시에 지배적인 평민들 심정일 겁니다. 병든 누이를 데리러 간다거나 매부가 병이 났다는 것, 그런 일들은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자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눈시울이 뜨거운데 서러운지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분간할 수 없다. 그냥 배가 물살을 헤치며 가고 있고 어미가 목석같이 강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푸건이를 데리고 오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딱새야 어서 가자. 고갯길에는 솔바람 소리가 쏴 하고 지나간다. 계속 바람이 불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11장 2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홍희를 비롯해서 이발사 상길이, 그리고 막노동판의 덕용이, 그리고 장희의 이야기까지 청년들이 고달프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홍희는 800일을 하고 눕는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다. 올 것 같지가 않다. 천장에 번져서 둥글게 퍼진 전등불이 눈이 아프도록 노려본다. 어느 것도 선택할 수가 없다. 자기는 일본으로 시집갈지도 모른다. 아비는 쉬 돌아갈지도 모른다. 몸이 불편한 아비 곁에 있을 수도 없고 장희를 데리고 달아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일본엔 가지 않았다. 중간 지점에선 아무 해결도 있을 수 없는 상태의 시간이 별안간 구역질나게 지루해지는 것을 느낀다. 여기에 중간 지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홍희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일제시대를 어떻게 버텨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12장 강물에 띄어보내고에서는 홍희의 죄의식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미에 대한 것이다 라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령 어미가 바위 같은 강자요, 자신은 모래알 같은 약자일지라도 자신이 거부하는 쪽이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상대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든 피해를 받든 가해자는 거부하는 쪽이다. 깊은 관계일수록, 특히 혈육관계일수록 거부에는 죄의식이 따르게 마련이다. 홍희가 이민혜에게 갖는 그 인간 저변에 있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민혜는 여전히 탐욕스럽습니다. 홍희가 돈을 벌어와서 그 중에 일부를 덜어주고 나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이민혜가 그 돈 좋게 있을 때 내놔 그러면서 끝까지 그 돈을 요구하고 홍희 몰래 그 돈을 마저 뺏어가는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홍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지향점을 간단히 언급하는 부분도 여기 나오거든요. 잔말 말고 공로인 살아기 실적에 가는 길이 좋다. 그 노인들도 자식 없이 외로불 끼고 반드시 네 앞길을 열어줄 어른인께.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13장 혼담으로 넘어갈 텐데, 이 혼담은 홍희에 대한 혼담입니다. 더마기 기억나시죠? 김훈장의 딸입니다. 김훈장의 딸의 큰딸 혼담인데요. 더마기가 홍희를 사익감으로 생각하게 된 근거가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더마기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저울질을 해보는 것이다. 인물 잘생기고 중학과정을 밟았다는 것은 다른 혼처에 비하면 월등한 조건이었다. 하나하나 꼽아보면 옛날과 달리 상민이 큰 장애는 되지 않았으니 모든 조건에서 홍희만한 사익감은 없다. 그러나 이민혜가 치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더마기가 고민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용희 역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용희 얼굴에는 어떤 희망 같은 것,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양반이라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용희는 묘하게 수줍은 표정을 짓다가 다시 딱딱하게 굳어진다. 나를 닮아서 오기가 강한 놈이고 지 어미일이 하다 만다.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다. 그런데 평상시 홍희 같았으면 사실 이 혼담에 응할 리가 없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14장과 15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삶의 허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눈 부릅뜨다가 뺨때기나 더 맞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인가 그걸 깨달았어. 홍희는 어떤 오기로 자기에게 부당한 행동이 있을 때 저항적인 눈빛을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도 못 해결하고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처음 시작은 환희가 계획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실지산만이 외헌병 외경의 앞잡이들을 겨냥하여 수하를 풀어 소위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건이 있었어요. 환희는 이것을 미리 앞서 보고 이 대략을 역이용하죠. 그 다음 이 일꾼들의 거점들을 마련하는 사건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산만이 퍼뜨린 이 소문 때문에 일본의 외헌병들이 밀정으로 지리산에 침투해 있게 돼요. 이 사람들을 근거지 동굴들로 유인하는 건 환희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황하여 도망간 흔적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평사리로 도피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오광대 탈춤하는 사람들로 위장시켜요. 그리고 서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서희가 이 마을에 곡식을 품고 오광대 탈춤놀이를 베푸는 형식으로 사건이 진행돼요. 그런데 이때 의도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평사리 사건이 환상으로 증발해버린 후에 각처에서 일어난 사건도 동시성 때문에 효과가 큰 대신 하수인들은 재빨리 장사꾼, 객주집 노릇꾼, 대장장이 등 갖가지 생업을 가진 양민으로 일상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마무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담새가 죽었고 홍희가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홍희가 잡혀갔는데 일본 헌병들이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홍희가 거기에 지목당해서 괴롭힘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 괴롭힘을 받는 과정 중에서 홍희가 깨달은 거죠. 여기서 저항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죽는 것 이외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렇다면 살아남는 방법으로는 그렇게 해서 좋을 것이 없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10권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평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환희 조직의 일들이 이후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토지 전체에는 생명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명사상을 핵심으로 이어갈 때는 식민지 국민으로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살아남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5장 인간으로서에서는 일본 병정 간바야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10권 이후에는 일본 개개인도 자신의 인간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첫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병정이 몰래 주고 간 거다. 홍희에게 남겨준 밥을 보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외놈들 중에도 사람이 있기는 있는갑다. 간바야시는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도 나와 있어요. 찬물 가지러 갔을 때 간바야시는 품속에 주먹밥을 넣은 것이다. 간바야시 1등병은 결코 홍희에게 동정하여 그 밥덩이를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그는 본도를 증오했고 군대를 증오했고 인간의 추악한 면을 혐오하며 분노했던 것이다. 그는 애국심이 그런 추악한 것인 줄 몰랐다. 군대에 오기 전까지는 추악한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애국심이라면 그는 그 애국심에 침을 뱉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남을 동정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동정했다.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외쳐볼 수 없는 군대 규율의 제물인 자기 자신을 동정한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요, 이 작품 안에서 일본과 조선의 대결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조금 더 바랬다 라고 이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권 앞부분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0권 뒷부분도 잘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